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게 최종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조 씨가 정 교수한테 받은 10억 원 이것은 이제 투자금이 아니라 사실상 빌린 돈이다 이렇게 그럼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범동 씨가 항소심의 판결을 받았었고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 4년 그리고 5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문이 나오고 각 혐의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따져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혐의가 뭐가 있었느냐면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이 1억 5,700만 원 정도를 돈을 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횡령이었다.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준 것이다.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조범동 씨의 항소심에서도 예. 이 부분이 이제 무죄가 났던 부분이었는데 네네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뒤집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고 이 사실관계는 그렇다면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의 사건에서도 똑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래픽으로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1, 2심 재판부 모두 정 교수와의 어떤 공모는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고요. 1심을 보면 피고인은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심도 판단을 했고요. 2심도 역시 익성에게 이익이 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즉 대법도 마찬가지의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인데 오창석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무관하다. 이런 결론이 났다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처음에 이제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 불거졌을 때 이 내용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을 등에 업거나 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부풀리려고 했었다. 그런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이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나 강남에 빌딩 사는 게 꿈이야 라는 걸 갑자기 나오면서 예, 예.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된 작업이었구나라는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또는 증거가 회수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꼼꼼하게 증거 재판주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적어도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는 모르겠지만 정경심 교수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 예. 이때도 처음에 어떻게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투자금이 이 부분이 조범동 씨와 긴밀하게 오고 갔었다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운용했었던 공동 대표격이었었다. 또는 네. 뒤에서 실제적으로 조종을 했었다. 예.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지만 이건 정경심 씨가 아닌 익성 펀드의 신규 사업이었고 익성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성이라는 이름 말고 정경심 교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예. 정경심 교수가 모두 마치 진두지휘한 것처럼 또는 어떤 데서는 정경심 교수가 뒤에 숨겨진 대표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익을 편취하려고 했었다든지 권력형 범죄라서 자신의 사익을 부풀리려고 했었다라는 이 오해는 예. 말끔하게 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무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이제 무죄인 것이고요. 유죄로 남아있는 혐의는 있습니다.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상황인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피 자금 1억 5,795만 원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등등 해서 지금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나온 것이고 그런데 8월 17일과 19일 이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코링크피 직원들을 시켜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혐의는 역시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모를 했다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유죄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대법원 마찬가지로 판단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조범동 씨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 이제 증거인멸 교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인사청문회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관련자에서 이제 본인과 본인의 동생 이름을 빼달라고 정경심 교수가 요청을 했었고 네. 그 부분 이제 교사가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다면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이 공범으로 들어갔었는데 예. 일단은 그 공범 중에 한 사람인 조범동 씨가 일단은 유죄가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도 이 부분 유죄가 선고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결국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 혐의가 한 21건 정도 됐었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거의 한 20건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혐의가 굉장히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부 유죄가 나왔고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 부분 중에 이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이 있고 예.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 펀드의 뭐 투자자였다든지 실질적인 설립자였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다 무죄가 된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게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혐의가 4가지가 있고 예. 이 중에서 1심에서도 2가지는 무죄가 났고 2가지는 유죄가 나왔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2가지 무죄가 났던 이 부분이 지금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죄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도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그 1심에서 유죄가 났던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서 아직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무죄를 받았던 부분도 있고 유죄를 받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 조범동 씨 관련해서는 유죄를 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장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차후 남아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대법의 판결은 어떤 영향을 남아 있는 재판들에게 줄까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 인정을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혐의들 자체가 이 사실관계랑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예, 없는 예. 것 부분은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른 뭐 이제 적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법리 적용에 따라서도 판단이 뭐 유무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조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정 교수가 공범이다. 이렇게 그간 뭐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은 그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때문에 실제 공범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오창석 평론가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심정적으로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자 한 그 이 과정에서 가족을 신상털이식으로 모든 걸 헤집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다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경심 교수는 무죄가 나왔고요. 조범동 씨는 유죄가 나왔는데 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조범동 씨가 유죄가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그 사람의 역량적 평가는 전혀 없고 가족의 뒷수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우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미 검찰에서는 권력형 범죄로 단정짓고 내사보고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과연 진짜 조 전 장관을 막으려고 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이 임명됐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뒷받침 증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결과로서 정경심 교수는 무죄를 받아서 억울함을 풀 수는 있었지만 그동안 일어났었던 사회적 질타, 여론의 문매, 여론의 따가운 시선 이건 사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규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